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해서 이제 풀이를 한번 좀 해볼 텐데 문제 수준이 좀 어떠셨는지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용어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70점이 목표 되셔서도 안 되고 80도 안 되고 90, 100점. 그래서 목표는 100점이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실 때 좀 애매한 용어들, 이런 것들 잘 좀 킵해 두셨다가 다음에 황진이의 그런 시조처럼 다음에 긴긴밤 동짓날 그때 긴긴밤 그때 좀 한 허리를 베어냈다가 우리 님 오실 때 그때 붙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번 하고 치우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음에 문제 꼭 유사한 문제 또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좀 써먹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이제 풀이를 한번 좀 들어갈 텐데요. 1번부터 해서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가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해안가에 근접해 있고 많은 양의 조개껍데기 무덤이 있고 그러면 살짝 신석기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드셔야 됩니다. 그죠? 보니까 뭔가 돌로 이렇게 다 하고 원시적 어업과 의복기술 발달했다. 뼈바늘 가락받기 요거 중요하네요. 그죠? 빗살무늬 토기 요런 말 나왔네. 그럼 이거 신석기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주춧돌, 집이 좀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청동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에 정착생활 시작했네요. 맞죠? 그럼 요거는 원시적인 종교생활이 있었다. 여기 이제 신석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보시면 되겠고, 잉여 생산물, 그렇죠. 요런 거 나올 때가 이제 청동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콩이나 보리, 그 다음에 벼, 요런 것들 나오면 이제 청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철기국가 이제 대한 내용인데 보기에서 제대로 초기 국가들의 그런 특징을 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적절한 걸 한번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떠셨습니까? 맞추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왕위가 부자 상속이 되고, 자, 요건 지금 중요하잖아요. 요게 왕 밑에 대사, 대사자, 사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말 상, 대부, 장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관직명, 고조선 거다. 그죠? 고조선의 관직명이고 문제 푸는데 사자, 조이, 선인 이런 애들을 대가가 각기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고구려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 알아두자고요. 대사, 대사자, 사자 이런 애들이 왕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부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대군장이 없었고 고구려의 통제를 받다가 태조왕 때 가서 정복당했네요. 조공을 바쳤다. 고구려한테 맞죠? 그러다 태조왕 때 옥저가 정복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음락에서는 읍군삼로. 읍삼이 딱 기억합시다. 요거는 옥저하고 동해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옥저하고 동해에 대한 내용. 만약에 신지견지 불회읍차 이런 말 나오면 요건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왕과 청군이 별도로 존재하는 재정 분리 사회다. 자,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국왕 이런 개념이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신지, 견지, 불회, 읍차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나름대로의 그런 정치 지배자라고 한다면 나중에서 왕노릇하는 애도 있죠. 목지국 이런 나라들, 그죠? 그 다음에 천군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도에 머문다, 별읍 또는 구급 이런 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좀 뽑아봤다라고 한다면 기억 보세요. 왕이 죽으면 사람들이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풍습. 이게 바로 순장이죠. 순장하면은 부여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보니까 그러면 기억은 그렇죠. 요걸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의 집에 사위를 위한 거처를 마련했다. 이게 바로 서옥제죠. 서옥제. 그러면 서옥제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 거죠. 그럼 요건 옥저니까 요거는 아니네요. 그죠? 요건 맞고 요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산천을 중요시 여기고 탁 라인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물린다. 이런 것들. 책화죠. 책화하면은 요건 동해 거죠. 동해 거. 그러면 디귿은 맞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리을에 한강 이남의 섭을 중심으로 자, 주구묘 이런 용어가 좀 나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남들이 이제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묻고 그 근처에 도랑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무덤 경계를 좀 표시하는 이런 것들을 주구묘라고 합니다. 이게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주 이런 지역에서 특히 이제 충청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마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만에 대한 내용이 맞다. 이 주구묘라고 하는 이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 약간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주구묘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못 이제 소설을 좀 쓰시면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도가 또는 이런 그림이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와 다가 있는데 약간 밑에가 깨져 있죠? 요게 바로 장수왕과 관계되는 충주고구려비입니다. 중원고구려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광개토대학릉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호총그릇 또는 호명그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다 고구려와 관계되는 내용이고 세 가지 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왜 장수왕과 관계있나요? 광개토대왕이 죽을 때 비석 만들고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장수왕 때 아버지 비석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호명그릇도 을묘년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죠. 그럼 을묘년은 한번 연도를 따져보니까 415년이더라 이 말이야. 그때는 광개토대왕이 412년에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남쪽으로의 원정, 그러니까 가야 지역 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호명 그릇이 되겠죠. 이것도 장수왕 거고 충주고구려비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제 남양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산만부터 해서 영일만까지 그런 라인을 그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충주고구려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고구려 거와 관계됐는데 이게 다 1번 한번 볼까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광개토대학릉비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충주고구려비는 나오는데 이 호명그릇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요거는 그래서 나 때문에 안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의 원군을 파병했다. 그럼 요거와 관계되는 내용은 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 내용 두 가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것도 다가 아니니까 답이 안 됩니다. 자, 3번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제 맞출 수가 있겠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매금이 이제 마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 개념인데 신라의 매금을 고구려가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왕이 안 갔다가 좀 이따 다우환노라고 하는 신하를 놔뒀다가 걔가 왕이랑 매금을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고구려가 한마디 합니다. 여기 있던 지역은 우리께 되니까 이제 너희 애들 밑으로 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를 동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웃기죠. 중국에서 우리를 동이라 불렀는데 고구려에서는 또 신라를 동이 이렇게 좀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다소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갑자기 현대사 문제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한번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이 통일과 관계된 문서 이름을 크게 여러분들 4가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 내용에선 제일 큰 힌트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첫째에서 보니까 자주적 이런 표현이 좀 나왔네요. 둘째 보니까 이름에 평화 이런 용어가 나왔고 셋째 보니까 민족적 대단결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럼 이 3가지가 바로 72년도에 나왔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유야무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이제 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는 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져요. 유신헌법, 유신체제, 그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독재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독재하는데 남한도 북한도 독재용으로 쓰더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나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네요. 남측의 연합 제안, 그 다음에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2000년에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 요게 남북 이제 대표적인 정상들이 만났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남북 공동 선언,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통일 3대 원칙이 남북 당국 간에 최초로 합의가 되었다. 그렇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건 맞는 말이고, 지금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남과 북에서 정치 권력의 강화. 그렇죠? 독재용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에 자주, 평화, 민주의 세 단계의 통일 원칙을 제시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주, 평화, 민주라고 하는 요런 개념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족,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겠죠.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좀 해라 라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일과 관계된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걸 좀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좀 관계되는 내용이고,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시한 거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요게 바로 나에 대한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다른 말로 정상회담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에서 제시하는 승려가 행한 업적을 물어봤습니다. 자, 진평왕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진평왕. 그래서 이 진평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고구려로부터 자주 침략당하는 것을 근심해서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려고 누구에게 걸사표, 배웠죠, 수업 시간에. 걸사표 하면은 원광법사 생각나죠. 수나라에 요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나라가 나중에 고구려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걸사표. 이거는 원광법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승려가 할 도리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승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면서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까 어찌 감히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국 불교라고 하는 거죠. 불교로 나라를 지킨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광법사와 관계된 내용 중에서 특징이 있는 거 1번 보세요. 세속오개. 화랑도가 만들어지는 게 진흥왕 때고, 이 세속오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 그럼 1번은 확실하게 맞는 말이 맞죠. 자, 이번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선덕여왕에게 건의했다. 이건 자장법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심사상. 이렇게 해서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한다. 이런 개념 나왔던 게 바로 정토종. 이런 걸 좀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화쟁사상. 이런 걸 좀 강조했던 원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효. 자, 그 다음에 화엄일승 법계도, 그 다음에 일즉다 다지길, 화엄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의상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고려 문제인데 약간 좀 쉬운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제시하는 왕의 업적과 관련이 없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연등의 팔간회를 성대히 열어라 했던 게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였죠. 자, 그런데 연등의 팔간회를 행사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가 나중에 성종이 이거를 폐지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8대 임금 현종 때가 되면 다시 이게 또 부활이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과 그다음에 거란의 침입 중에서 이제 1차 침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희 하면은 성종 때 나오는 강동육주 획득하는 그때가 바로 성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연등의 팔간 행사를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현종 때 2차, 3차가 있었고 이 거란의 침입 시작은 성종 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이걸 만약에 몰랐다라고 해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하나가 틀린 게 분명히 있겠죠. 12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다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수신의 근원은 불교요. 치국의 근원은 유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 나의 몸을 닦는 거는 불교고 이거는 다음 세상에 내세에 대한 내용이고 유교는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런 건 좀 현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유교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그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18조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12목이라고 하는 거를 외관을 두소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했죠.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비안검법 반대말이 노비환천법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풀어준다. 이런 거는 바로 광종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노비가 맞는데 풀려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대로 돌리는 이런 게 바로 성종 때 나오는 노비환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성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향직을 개편했다. 이 말이 바로 향리들을 개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향리제도 이런 것들 호장, 부호장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실하게 갖춰지는 게 바로 이때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역시 성종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성종 하면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런 흑창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를 의창으로 만들었다. 이름 의창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뭐 상평창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최승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종에 대해서 정리 꼭 하셔야 되고 서희 1차 침입 강동육주 획득할 때도 바로 요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신이 오랑캐에게 패했네요. 아, 그래서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다. 대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네요. 새로운 군대를 보니까 거기에 신기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에 말이 없는 사람이 또 신보군, 보병, 이거는 기병, 그 다음에 항마군, 말을, 악귀를 쫓아보낸다. 항마군, 여기 바로 승려로 구성된 이게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별무반과 관계된 군대가 바로 이제 윤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윤관이 여진하고 싸웠다가 결국 깨져서 별무반을 만들고 나가서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쌓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북구성은 돌려달라고 해서 애들이 조공바치고 나름대로 자랍게 해가지고 결국 한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이걸 다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야. 강동육주 이런 말 나오면 서희다라고 하는 거와 동북구성이 나오면 윤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돌려주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1115년에 아구타라고 하는 애가 결국 금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두 번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자겸이 4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묘청의 서경천 운동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순조롭게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연족의 패한 이후 창설되었다. 맞죠?
자, 농민 말고 승려와 노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숙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이런 왕권 강화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여진하고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북구성을 획득해서 항구적인 영토로 삼았다. 항구적이란 말은 계속적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죠. 요거는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아래에 제시한 경제 개발 계획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기의 사실은 물었습니다. 자, 정부는 제 몇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잡아줘야 될 게 이게 박정희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년도부터 해가지고 66년까지 요때가 이제 1차가 되겠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하는 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67년부터 해서 71년까지 실시하게 되고 3차 같은 경우에는 72년부터 해서 76년까지 그리고 4차 같은 경우에는 77년부터 해서 81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차 시작이 요때니까 3차 시작은 요때라고 보시면 되고 1차와 2차는 전반적으로 좀 경공업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강한데 3차, 4차 요때는 이제 중화학공업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게 72년도 요 해는 바로 이제 유신과 관계된 해죠. 유신체제. 헌법으로 치면은 7차 헌법 개헌. 요게 나올 때가 요때 72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4공화국. 물론 79년도 가가지고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서거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작할 때는 4공화국 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좀 잘 볼게요. 정부는 제 몇 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는데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을 펴나갔다. 그 결과 GNP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자, 이런 성장은 저임금 노동력과 외국 자본 도입에 기반한 수출 산업의 급신장에 힘인 것이다. 주요 수출품은 여기에 섬유, 합판, 가발, 이런 것들이니까 경공업적인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추진된 경공업 중심, 맞네요. 성장 전략은 이후 중화공업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 계획에 대비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1차, 2차 중에서 요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니까 2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요때 내용이라고 하는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경공업이니까, 그죠? 자, 이것도 나와도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좀 내니까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300산업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세 가지 하얀 거와 관계된 거. 이거 세 가지 면 방직이라든지 재분이라든지 재당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6.25 직후죠. 그죠? 이런 것들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전하고 난 다음에 이후 그러니까 53년 이후에 이때 이런 것들이 미국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돼서 그럼 이건 이제 50년대 내용이죠. 58년, 59년 이때 정도까지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유상으로 차관으로 우리가 좀 받는 이런 형태. 그럼 요건 이제 이승만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삼저 호황 이런 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 중에서 86년 아시안게임, 그다음 88년 서울올림픽 요때가 86년에서 88년 요때는요 삼저 호황 완전히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샥 나가요. 세 가지 상당히 낮아요. 저 유가, 저 달러, 저 금리. 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 이게 바로 전두환부터 해서 노태우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내용이고요. 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재봉사였던 전태일이 온몸에 기름 껴얹고 그리고 분신자살한 건 70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에 대해서 편지도 쓰고 좀 노동자들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YH 무역 사건은 이거는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H 무역이 60년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계 5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경공업 회사였었는데 70년대로 가니까 점점 경공업은 안 되죠. 중화공업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문 닫는다 하니까 여공들이 그 당시 신민당 당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김영삼하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좀 진압을 하던 과정에서 국가가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이 김경숙이라고 하는 여자 노조 위원장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책임을 김영삼에게 박정희가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구 제명을 국회에서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산하고 마산에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YH 무역 사건이 부마 항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은 79년이고 박정희가 서거할 때도 이 부마 항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쓰죠. 자, 그래서 요건 70년대 후반이니까 요거는 4차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딱 보니까 1번 아예 뭐 끼지도 못하고 요 안에 맞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인데 그 뒤에 내용이 되겠죠. 저 뒤에 내용.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이니까 요게 바로 2차 때 내용이 맞네요. 이게. 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4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을 찾아보면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딱 잡으시면 아, 유신체제 나올 때 요때가 3차구나.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 많이 보내는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아마 이 9번 문제도 처음 본 단어가 좀 있어서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고려시대 민전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토지만으로 묶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니까 1번에 노급하고 시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신라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노급, 시급, 자, 이런 것들 수조권을 받는 거죠. 관리가 되면 받는 게 이제 노급, 관료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급, 그 다음에 시급 같은 경우에는 군공을 세웠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왕족 이런 사람들을 주는 건데 이런 거는 민전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 그렇죠.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덕왕 때, 신라 성덕왕 때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정남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이게 실제로 소유권을 나눠주니까 이게 바로 소유권과 관계된 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촌주위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정문서에 보면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촌주는 3년마다 그 촌에 대한 그런 것들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마다 조사를 해서 3년마다 작성을 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니까 땅을 좀 떼서 준다. 이게 바로 촌주위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좀 받는 그런 땅이니까 이것도 민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연수유전, 연수유답 이게 바로 민정문서에 나오는 이게 바로 민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나름대로 동대사라고 하는 곳에 정창원 여기서 발견된 민정문서를 보니까 청주 지역 그러니까 서원경 지역에 4개 촌락에 대해 가지고 나타낸 건데 거기 보니까 거의 한 93% 가까이가 바로 이런 연수유 전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전. 그러니까 성덕왕 때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민전 이런 개념이 연수유 전답. 요게 이제 경동왕 때도 분명히 이런 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처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장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뭔가 이제 왕실에게 주는 그런 건데 왕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장처전 안에 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경비를 또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장처전이니까 이것도 답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5품 이상이 또 받는 그런 나름대로 수조권지, 근데 세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민전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나하고 마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밖에 답이 되지 않겠네요. 자, 다음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어느 직렬이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회에서 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겠죠. 자,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비교를 딱 한번 해보니까 고려시대만 조선시대를 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여자가 평등한 느낌 좀 강하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자 드리는 거는 남자 중심 사회죠. 요건 조선 중기에서 후기 넘어갈 때 요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 후기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니은에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이 기재했다. 그럼 요건 고려
조선 초까지도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남녀가 좀 평등한 그런 느낌이니까 이런 것들도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인 서얼, 이런 서얼, 중서 이런 애들은 서자는 제사나 제사상산소에 찹을 받다. 이건 조선사회의 특징이죠. 조선사회는 이런 게 상당히 강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성계가 왕자리를 막내 8째인 방석한테 주면서 1차 왕자의 난 이게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방원이 마음속에 꿍하게 있다가 그걸 법제화를 나중에 경국대전에도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조선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대한 차별, 서울 차대법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음에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려에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찾아보면은 요거는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도 알면서 좀 틀리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성종 때를 전후해서 등장한 정치 세력이다. 아, 성종 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앙정계에 진출한다. 그죠? 자, 근데 실제로 7급 문제 예전에 한번 좀 나온 적이 있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김종직이 처음에 관직에 올라가는 거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거는 세조 때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지금 중앙관계 진출해서 3사의 일을 하고 언관직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은 바로 성종 때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이거 이제 사림에 대한 내용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3사에서 언론과 문필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죠. 이것도 3사에 대한 내용이고 영남과 기호지방, 그러니까 경상도와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고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역량을 개척했다. 자, 분명히 그러면 사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뽑아봅시다. 기억에 서원을 토대로 학문의 기반을 구축했고 소학이라고 해서 윤리교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는 데 노력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니은에 왕도 정치를 강조하면서 요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요거 반대말 향촌자치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그래서 유양소 이런 거 많이 강조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들과 공신세력하고 이 사림하고 붙었다. 이 공신세력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거 바로 훈구파, 다른 말로 관학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간에 발생한 정책 다툼을 붕당은 붕당 돌을 던져라. 요거는 사림하고 사림끼리 나누지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요걸 이제 고쳐준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사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그다음 리을에 대지주층이다. 이런 말 하면은 이건 마찬가지 훈구 이런 관학파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16세기가 되면은 과학기술이 이제 침체하게 됩니다. 무조건 성리학 위주로 가기 때문에 관학파, 훈구파가 있던 시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16세기 이후에 이제 연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은 기억밖에 될 게 없겠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에이, 설마 하나겠나? 이렇게 해서 좀 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찍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12번으로 안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인데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 가만히 한번 보니까 1391년 고려 말입니다. 그죠?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현직과 전직 관리에게 신진사대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름대로의 땅을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전법과 관계된 거는 현직, 전직 관료를 18과로 나눠가지고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 요거 과전을 지급했다. 그렇죠? 그럼 이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내용, 경기일대 한해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확실하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했을 때가 이게 바로 세조 때죠.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고 전직 관리에게는 이제 안 준다. 산관이라고 하는 흩어진 그런 관리들, 물러난 관리라든지 쉬고 있는 관리 이런 관리들은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직에 있는 관리들만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관 이런 표현을 쓰죠. 물러난 관리를 산관 이런 표현.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 관수관급제. 성종 때 관청이 걷어가지고 관청이 지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관청이
걷고 관청이 이제 준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수조권자가 2중 3중을 나와가지고 농민한테 내가 수조권자다 해가지고 조를 막 2중 3중 걷어가죠. 이런 게 많이 상소도 올라오고 막 이래 되니까 성종이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걷어서 국가 지급한다라고 하지만 국가가 수조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대신 걷어서 대신 나눠준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게 바로 명종 때 가가지고 직전법이 폐지된다. 이제 녹봉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요때가 녹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요것만 이제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요 시기. 그러니까 요거는 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양반에 직접 수조를 못하죠. 요때는 국가가 수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국가가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되면은 땅을 받지를 못해요. 토지 분급을 아예 받지 못하니까 불법적으로 토지를 변병을 한다든지 토지를 뭐 곡식 같은 거 빌려주고 뺏긴다든지 이런 부정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게 되고 지주와 그 밑에 농사 짓는 관계 지주 전호제가 국가에서 좀 많이 좀 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주 전호제가 점점 확산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라진다라가 아니라 이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1번 말고는 답이 다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에 붕당의 학풍을 정리를 했다, 설명을 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연관된 서술로 가장 타당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조식이라고 하는 인물 나왔어요. 조식. 아, 조식. 그 다음에 서경덕.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북인이다 이런 내용 배웠고 그다음 조식의 제자가 바로 곽재우죠. 이런 곽재우, 홍해 장군 곽재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때가 되면은 선조 이후에 광해군 때가 되면은 광해군 때 중립 외교한다. 요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 그죠? 자, 그다음입니다. 학문의 본원적 연구를 중시하는 이황의 학통을 내세운다. 아, 이황 얘기하면 요건 남인이었죠, 남인. 자, 그래서 정계에서보다는 향촌사회 그 영향이 컸다. 아, 이황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남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 보니까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다. 아, 이런 이름 나오면 이건 노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강경하다. 그러니까 이 서인 중에서 특히 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증 요 인물 나왔는데 자, 요것보다는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황의 학설 남인 생각도 호의를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이기도 했다. 같은 서인 안에서도 노론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나중에 성리학에 대한 문제점을 탄력적으로 좀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장 사상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걸 쥐고는 이런 사람들.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가진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딱 되셨다라고 한다면 1번 보세요. 실리보다는 명분을 강조한다. 이건 바로 서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이 실리 추구가 바로 중립외교 이런 북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나는 현종 때 예송 논쟁을 계기로 예송 논쟁은 변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쓰기는 상당히 좀 어울리지가 않는 물론 2차 예송 이후에 남인안에서 탕남과 청남으로 나뉘어가지고 청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송을 흐트러뜨리는 송시열을 제거하자라고 하지만 탕남 같은 경우에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걸로 좀 일관해서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화가 되는 거는 숙종 때 나오는 그런 환국 이런 표현이 제일 변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을 계기로 해서 몰락한다 이런 표현은 좀 남인하고 관계가 없다. 그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기해 예송이 있었고 갑인 예송이 있었는데 기해 예송 때는 요때는 서인이 우세했고 그다음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이 우세했다. 요때도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상 하자 해서 3년상 1년상 주장했다. 서인은 3년, 남인은 1년.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주장했다가 서인의 1년상을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 갑인 예송은 이 효종의 비가 또 죽었죠. 인선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 가서 남인은 주장했던 게 1년상을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서인은 9개월상을 주장했다가 결국 1년상
남인이 또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예속 논쟁에 대한 내용이니까 몰락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쓰기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다 가운데 대부분 학자들이 중농적, 자, 이런 말 나왔죠. 중농적 실학 사상. 그러면 우리 생각 나야 되는 한 명만 딱 되면 정약용 있죠. 그러니까 유형원, 그 다음에 이익, 정약용이 있는데, 이런 세력들은 특히 이제 정약용 한 명만 생각하면 아, 남인이구나.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정약용은 천주교를 학문으로 연구를 했지 종교로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향으로 끝났던 거지. 종교로 연구했던 사람들은 다 제거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중농적인 실학사상 이런 사람들은 남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다 노론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있죠. 중상학파 중에서 이제 경기 노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라의 학자 가운데 그렇죠. 이 소론 중에서 강화학파를 만드는 정제두 이런 인물이 바로 이 강화학파의 핵심 멤버. 강화도 가서 자기의 가풍으로서 이제 만드는 학파가 바로 이제 소론의 그런 강화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쓰여진 그런 대표적인 농서인데 이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농사직설은 삼남 지방에 좀 능력 있는 그런 농민들, 이런 연로한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이게 바로 세종 때 나오는 농사직설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화북 지방의 그런 농서였던 그런 농상 집요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만들었다. 자, 요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변효문이라든지 정초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초부터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때가 바로 최초로 모내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양법을 처음으로 모내기를 처음 소개했다. 요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요게 최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금양잡록 이걸 쓴 사람이 이제 강희맹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 관련된 거 이제 공부하실 때 15세기 작품 중에서 고사관수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많은 선비가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그죠? 그게 바로 강희안,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 강희안 요 사람이 그린 거고, 이 강희안, 강희맹 형제는요, 세종대왕의 그런 나름대로의 뭐야 될까 외조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외조카 이렇게 보면 좀 자기 엄마가 소헌왕후, 그러니까 세종의 이 강희맹의 엄마가 소헌왕후, 그러니까 세종의 와이프, 그 소헌왕후하고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맹은 이모부죠, 이모부, 세종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금수저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희맹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시, 찬요, 다른 말로 이제 원래 사시찬요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좀 엮어가지고 만든 게 이게 바로 사시찬요 또는 사시찬요초인데, 요걸 이제 강희맹이 농설 수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이 시흥이에요, 시흥. 시흥에서 금양 지방의 그런 농업과 관계된 거를 집대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양 잡록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농가집성 요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신속인데, 이름 상당히 빠르죠. 맞죠? 신속. 그러니까 신속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농가집성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여기 있는 사시찬요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농사직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양잡록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농가집성을 신속이 만들다. 아, 신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부록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황찰료라고 해서 명종 때 만들어졌던 건데, 나름대로 이제 구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할 때 어떻게 해서 나무 껍질 어떤 거 뜯어 먹으면 되고 벗겨 먹으면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적혀 있는 구황찰료. 요건 또 부록으로 해가지고 엮었다. 이게 바로 농가 집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만들어질 때가 바로 효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효종 때.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농서 중에서 집대성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요건 맞지만 이양법 처음 소개한 거는 바로 농사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색경. 그죠? 여기 이제 박세당 거죠? 박세당. 최초에 이제 실학적 농서를 이 박세당이 썼던 색경.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곡물 외에도 화훼나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 작물, 이런 걸 소개를 좀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중에서 관홍소초. 여기 이제 박지원 거. 열알기 썼던 박지원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농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농서들과 함께 또 서유구의 그런 임원경제지, 이런 농업백과사전, 이런 것들도 요때 이제 나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농사와 이제 밭농사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같이 발전할 때가 조선 후기다. 이런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사직설부터 해서 많은 농서들 나왔는데 농서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으로 한번 가고, 그래 답은 이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그죠?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에 이제 근현대사 내용으로 한번 가서 가에서 이제 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 부산 외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오가며 통상을 하도록 한다. 자, 요 내용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는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1876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다른 나라의 본 조약에서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허가를 할 때 동등한 특혜를 미국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1882년에 나오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그렇죠? 자이언티하고 양화진하고 서울에 이제 들어가서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내지 통상을 할 수 있구나. 요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82년. 그러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모군란 정리해준 나라가 청나라니까 청나라의 상민들에게 많은 특혜를 준다. 이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가나다 모두 영사재판권.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불평등조약이죠. 1번 맞는 말이고. 자, 2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청이알선으로 체결되었다. 그렇죠. 청이알선을 해서 미국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자, 3번에 다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을 초래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일본이 이제 상권을 막 쥐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점점 청나라의 상권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청나라의 상권과 일본의 상권이 거의 동등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일본 중심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후에 조선의 면포 산업이 우리의 면포, 이 면포 산업이 올라가는 거는 청일 전쟁 이후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면포들을 많이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청일 전쟁 이후에 이런 면포 산업이 몰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역사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일제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과 당파성론을 내세워서 식민주의 사학을 정립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조선사라고 하는 책도 쓰고, 그죠? 식민사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신채호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학자. 맞죠? 자, 3번에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사학인데 일본이 강조했던 이런 타율성론이라든지 정체성론, 특히 정체성론 같은 경우에 너희들은 봉건사회가 없어. 너희들 고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너희는 미개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남훈은 전 세계적인 그런 보편성을 강조를 하면서 한국사의 보편성, 이건 전 세계 흐름에 우린 발맞춰 왔다. 그래서 봉건사회 결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 결여되지 않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한국사의 특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 하면은 진단학회 이런 이름이 기억나야 되는데 객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증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역사학을 위한 역사학이다. 왜 너희들 생각을 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용어, 보편성 용어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1920년대 활동했던 형평사, 자, 이 단체를 주도한 신분의 시기별 특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보면요. 이 내용은 형평사와 관계된 내용인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이 공평은 사회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예,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만약에 나오면 본량이 아니라 본령이죠. 그죠? 예, 본령이다. 자,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형평사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1923년에 진주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주에서 이학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학찬이 자기 애를 공립학교에 보냈어요. 공립학교에 보냈는데 거기 갔다가 이 당시에는 아빠 신분란을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분란을 적는데 백정, 신분제도가 1차 가부교육 때 없어졌죠. 그 나름대로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계속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대한제국대 정도 되면 거기에 이제 신분란을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거기에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려의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농민을 말하는 거고 조선의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돼지 잡는 그런 도축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도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에 빨간색 점을 찍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갈구죠. 너 백정 새끼 이러면서 막 약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학교 안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신분이 없어졌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백정 출신자들이. 근데 나중에 가서는 또 양반 출신자들도 그 안에 가담하게 되고 이거를 또 지부를 진주에 있다가 이거를 서울로 가느냐 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 또 내부에서 또 알력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일본의 탄압도 있게 되고 해서 나중에 결국 36년 가서 문을 닫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와 관계해가지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런 백정들은 평양갓이라고 해서 따로 쓰는 갓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또 동학 농민운동할 때 또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자기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백정 마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있기도 하고 고기 잡는 거 안 하면 나중에 가죽신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도 같이 했다. 아니면 뭐 유기그릇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 점 찍혀 있다. 형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고기 근수제는 그런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는 일반 백성이다. 농민이다. 맞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도살업을 전문한 천민집단이다. 맞고요.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안 12개조에 보면은 이들에 대한 신분 개선 조항이 있었다. 그렇죠? 일제 문화 통치, 여기 이제 20년대 내용인데 그때 이들의 교육 기회와 사회적 지위 양상이 또 아니죠. 이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자, 한 번씩 이거 연도와 관계된 게 많은 직렬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1923년 연도 잘 보시고 10년대 아닙니다. 30년대 아니라 시작된 거는 20년대라고 하는 거. 문화통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923년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후에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임시정부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인애국단은 31년에 만들어졌는데 윤봉길하고 이봉창 이분들은 32년도에 의거를 했죠. 이봉창 1월 달에 했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윤봉길 의거가 나온다. 4월 29일 날 그죠? 자, 윤봉길 의거. 그래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40년이면은 요때 이제 정착하는 건 상하이가 아니죠. 요때는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중경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서 그 밑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게 바로 1940년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아예 틀렸고요. 4번에 임시정부는 참정국의 지위를 얻고자 한때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 1941년 12월 달에 요때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 공습했는데 이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18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 한 요 정도 수준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 70, 20문제 중에서 우리 한 문, 두 문제 빼고 18문제를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여러분들 좀 받아주셔야지 조금 안정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상 받으면 좋겠지만 점수가 지금 좀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공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바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